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오늘이 2026년 3월 31일 화요일인데요. 오늘 살펴볼 증권면 기사들은 그 시장의 룰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변동성 속에서 자금은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들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씩 들여다보죠. 네. 오늘 다룰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기사들은요, 단순히 오늘 하루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수료 경쟁부터 시작해서 공모주 시장의 룰이 바뀌고 또 상장 기업들이 내부 주식을 다루는 법까지 네네. 하나하나가 우리 투자자분들의 계좌 시스템 자체를 뒤흔들고 있는 아주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첫 번째 김남균 기자님의 해외 주식 중개 현황 보조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강열 위원실 자료를 보니까요. 최근 3개월 동안 메리츠 증권 거래액이 무려 100조 원이더라고요. 와, 100조 원이요? 그럼 전체 시장이 한 23%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1위 규모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100조 원을 굴려서 증권사가 가져간 수익이 얼마였을까요? 글쎄요, 엄청나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10개 증권사 중에서 최하위인 21억 원이었습니다. 100조 원이 돌았는데 마진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탁 수수료, 다시 말해서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사고 팔 때 플랫폼을 이용한 대가로 증권사에 내는 일종의 통행료잖아요. 이게 거의 안 남았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수수료율을 단순 계산해 보니까 0.002%라는 진짜 비상식적인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고 메리츠가 이른바 미끼 상품 전략을 강하게 쓰고 있구나 싶었어요. 네, 전형적인 플랫폼 장악 전략인 거죠. 일단 수수료를 포기해서라도 개인 투자자들을 완전히 자기네 플랫폼에 묶어두려는 겁니다. 락인 효과를 노리는 거군요. 맞아요. 메리츠 증권은 온라인 매매에 한해서 0.0에서 0.07%라는 파격적인 염가 전략을 펴고 있거든요. 반면에 한국투자증권 데이터를 보면 완전히 대척점에 있습니다. 거긴 어떤가요? 거래액은 14조 원대로 메리츠의 7분의 1 수준인데 수수료 수익은 무려 416억 원으로 1위입니다. 단순 수수료율이 0.286%니까 메리츠랑 비교하면 무려 143배나 차이가 나는 거죠. 와, 143배요? 비용 차이가 그 정도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잖아요. 그럼요. 특히 지난 연말부터 금융당국이 증권사 마케팅에 제동을 걸었잖아요. 맞아요. 그 3개월 무료 이벤트 같은 거요. 네네. 그런 화려한 이벤트들이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투자자분들이 계좌를 열 때 증권사가 설정해둔 기본 수수료율이라는 진짜 청구서를 맨몸으로 맞닥뜨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벤트라는 방패막이가 사라졌으니까 이제는 계좌 개설 전에 각 증권사의 수수료율을 직접 꼼꼼히 비교해야 하는 그런 플랫폼 선택의 중요성이 훨씬 커진 거네요. 네. 0.2% 차이가 장기 투자를 하면 복리로 역작용을 해서 수익률을 다 갉아먹거든요. 꼭 엑셀로 두드려 보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투자자 편익을 위한 제도의 변화는 공모주 시장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님의 보도인데요. 오늘 31일에 정무위 법안 소위에 드디어 코너스톤 투자자 도입 법안이 상정된다고 합니다. 공모주 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그 법안이군요.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건물을 지을 때 튼튼한 주축돌, 즉 코너스톤을 놓는 것처럼 든든한 장기 투자자를 먼저 확보하는 제도 맞나요? 네, 아주 직관적인 비유입니다. 코너스톤 투자자는 기업이 상장을 위해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우량한 기관 투자가를 미리 섭외해서 공모 주식을 우선 배정해주는 제도거든요. 우선 배정해주면 혜택이 큰 만큼 조건도 까다롭겠네요. 그렇죠. 바로 보호예수라는 강력한 조건이 붙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최소 6개월 이상은 배정받은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지 못하도록 딱 묶어두는 록업 조치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6개월 동안 주식을 못 파는군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2018년부터 도입을 추진했는데 범번이 무산됐었더라고요. 네, 무려 8년 동안이나 미뤄졌죠. 그게 기관 투자가들의 물밑 반발이 심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상장 첫날 가격 제한 폭이 크니까 하루 만에 막 300% 오르면 기관들은 바로 던져서 단기 차익을 챙겼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뼈아픈 시장의 민낯이죠. 기관 투자가들이 공모주를 많이 받으려고
실수요보다 부풀려서 허수성 청약을 놓고 상장 첫날 아침에 물량 폭탄을 쏟아내는 관행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물량 폭탄을 받아내면서 손실을 보는 건 항상 일반 투자자분들이었고요. 네, 그래서 당국이 더 이상 이런 단타 위주의 투기장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럼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관들이 6개월 동안 물량을 꽉 쥐고 있으니까 당장 상장 첫날 매물 폭탄이 훅 줄어들겠네요. 맞아요. 매물이 줄면 주가의 그 극심한 롤러코스터 변동성도 완화되거든요. 그럼 일반 투자자분들에게도 훨씬 예측 가능하고 긍정적인 장기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겁니다. 참 다행이네요. 그리고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흐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업 내부의 정책 투명성 문제인데요. 아, 자사주 공시 의무화 말씀이시군요. 네, 김남균 기자님의 보도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정부가 모든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자기 주식, 그러니까 자사주 보유랑 처분 계획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입법 예고를 시작했습니다. 네, 연 2회 이행 현황까지 다 밝혀야 하죠. 원래 자사주 소각, 즉 회사가 자기 돈으로 낸 주식을 사들여서 없애버리면 남아있는 일반 주식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그게 가장 확실한 주주 환원 정책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 일부 상장사들은 소각을 안 하고 그냥 금고에 쟁여두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영권 방어나 편법 승계할 때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을 부려서 대주주 지배력만 공짜로 강화시켰고요. 그렇죠. 아니면 회사에 돈 필요할 때 장중에 슬거머니 대다 팔아서 주가를 곤도박질시게 만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번 개정안을 보면 그런 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시장에서 장중에 매도하는 건 사실상 제한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신에 장이 끝난 후에 특정 주체한테 한꺼번에 주식을 넘기는 시간의 대량 매매, 즉 블록딜 방식만 남겨뒀던데 이게 우리 주주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 블록딜 방식을 쓰려면 누구에게 얼마에 넘길지 거래 상대방을 공시에 정확히 밝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몰래 지분 넘기는 꼼수를 못 부리게 양지로 다 끌어내는 겁니다. 재량을 확 축소시킨 거네요. 허위 기재하면 임원 형사 처벌까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확실히 엄격해졌습니다. 네, 중장기적 기업 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기능으로 작동하게 만든 거죠. 자, 이렇게 내부 제도는 정비되고 있는데 문제는 밖에서 몰아치는 거시경제 파도입니다. 정유민 기자님 보도를 보면 미국과 이란 충돌이 한 달째 이어지면서 이 그룹주 ETF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을 어떻게 흔드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먼저 ETF, 즉 상장지수 펀드는 여러 기업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주식시장에서 쉽게 사고팔게 만든 상품이잖아요. 네네. 최근 수익률을 보면 대형주들이 아주 처참합니다. 현대차그룹이 마이너스 24.55%, 삼성그룹 마이너스 15.63%, LG그룹 마이너스 13.80%를 기록했어요. 와, 급락이네요. 삼성그룹 하락은 반도체 영향이 클 텐데 저는 중동 문제도 있지만 최근에 구글이 공개한 터보 퀀트 기술 여파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아, 그 AI 모델 구동할 때 메모리 용량을 혁신적으로 압축해주는 기술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상용화되면 물리적인 램칩 자체를 덜 꽂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삼성이 고용량 디램을 무한정 팔 거라 믿었던 투자자들의 투심이 확 꺾이면서 자금이 이탈한 것 같아요. 아주 예리한 분석입니다. 기술 발전이 오히려 하드웨어 수요를 파괴해버린 거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아이러니한 게 지금 1분기 환율이 최고 수준이라 원래는 수출차의 호재여야 하잖아요. 그렇죠.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니까요. 그런데 이란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위기라 해운 운임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환차익보다 밖으로 실어 나르는 물류비 부담이 훨씬 커져서 주가가 타격을 입은 겁니다. 아, 변수가 꼬리에 꼬리를 무네요. 그런데 이런 폭풍우 속에서도 선방한 곳들이 있습니다. 하나그룹은 마이너스 8.7%로 버텼고 포스코그룹도 선방하면서 반등하던데요. 네, 자금은 언제나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찾기 마련인데 지금은 안보와 에너지가 그 피난처입니다. 한화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 비중이 높아서 방어력이 컸고요. 아, 방산이 해지 수단이 됐군요. 그럼 포스코는요? 포스코나 LG엔솔은 유가 급등의 수혜를 입었습니다. 기름값이 너무 오르니까 시장의 시선이 다시 전기차로 쏠리면서 침체됐던 잊혀전지 소재랑 배터리가 극적으로 반등한 거죠. 아, 불확실성 속에서도 자금은 어떻게든 안보랑 에너지 쪽으로 살 길을 찾아 쏠리고 있네요.
이런 동향을 보면 오늘 31일에 상장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이 참 눈에 띕니다. 국내 최초로 상장하는 원 두산그룹 포커스 ETF 말씀이시군요. 네, 이 상품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반도체, 전력 인프라, AI, 무인화 기술에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가 앓고 있는 거시경제적 질병에 대한 치료제를 딱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낸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자선운용사들이 지금 시장의 불안감과 대안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포트폴리오죠. 지금까지 해외 주식 수수료 비교부터 새로운 공모주 제도와 자사주 공시, 그리고 거시경제에 따른 ETF 동향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빠른 증권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본 내용은 투자 참고 정보이며 투자 결정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7분 45초.